여러분,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아주 정밀하게 깎아 만든 손톱만 한 크기의 투명한 유리판 하나와 바꿨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제정신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주이거나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 1초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1억 원짜리 거울 하나에 여러분의 계좌와 국가의 운명이 통째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과정을 흔히 도장 찍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첨단 미세 공정인 EUV 공정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한 도장이 아닙니다. 도장을 새기기 전 아무것도 파여 있지 않은 원판 그 자체입니다.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의 명필이 글을 쓰기 위해 주문 제작한 최고급 종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명필이라도 종이가 잉크를 다 먹어버리거나 번진다면 그 글씨는 가치를 잃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이 원판이 완벽하지 않으면 수조 원을 들인 삼성의 초정밀 노광 장비는 그저 값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원판의 가격이 왜 1억 원이나 할까요? 그건 바로 이 녀석이 빛을 거부하는 빛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EUV 즉 극자외선은 성질이 아주 고약합니다. 일반적인 렌즈는 그냥 통과해 버리거나 흡수되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투과시키는 게 아니라 거울처럼 반사시켜야 합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는 사실상 원자 단위로 매끄럽게 닦인 초정밀 거울인 셈입니다. 이 거울에 1나노미터의 굴곡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사된 빛이 뒤틀리고 회로는 삐뚤어집니다. 결국 수천억 원어치의 반도체 칩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됩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이 귀한 종이를 여태껏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15년 넘게 경제 지표를 분석해온 제 시각에서 볼 때 이건 단순한 수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라는 거대한 성벽 아래에 시한폭탄을 묻어둔 것과 다름없었죠. 요리 실력은 세계 1위인데 정작 냄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옆집 사람이 냄비를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굶어 죽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2019년에 그 굶어 죽을 뻔한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칼을 빼들었을 때 삼성전자 본사에 흐르던 정막과 공포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의 점유율은 정확히 0%였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일본의 처분만 기다려야 했던 굴욕적인 숫자였죠. 90%를 쥐고 흔드는 일본 기업들 앞에서 삼성의 위상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일본의 눈치만 살피며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삼성전자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걸 넘어 일본의 심장부를 겨냥한 이들의 반격은 우리가 알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삼성이 0%라는 절망적인 확률을 뚫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7년 동안 철저히 숨겨온 역전의 시나리오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2019년 7월의 어느 뜨거웠던 여름날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서초동 삼성 사옥은 그 어느 겨울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연일 국가 비상사태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주식시장은 공포에 질려 요동쳤습니다. 분석가로서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그것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냥한 일본의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화려한 겉모습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수출 효자 종목이라는 타이틀에 가려진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집을 짓는 설계도도 있고 집을 지을 최고의 목수도 있는데 정작 망치와 못은 전부 옆집 일본에서 빌려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오늘부터 모단 빌려줘라고 한마디 하자 수조 원짜리 공사판이 통째로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보유했던 블랭크 마스크 재고는 고작 몇 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한국 경제의 엔진은 꺼지는 시나리오였죠. 더 뼈아픈 사실은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불매운동 같은 감정적 대응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감정은 힘이 없습니다. 0%라는 점유율은 우리가 일본의 선회 없이는 단 하루도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일본의 호야와 AGC라는 두 거인은 느긋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90%를 쥐고 있는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대체 불가능한 부품을 사가는 길들여진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그들의 기술 장벽은 마치 넘을 수 없는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드라마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삼성이 선택한 길은 구걸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도쿄가 아니라 경기도의 한 이름 없는 공단이었습니다. 삼성이 그 절박한 순간에 손을 내민 곳은 일본의 대기업이 아니라 시가총액도 작고 인지도도 낮았던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과연 쟤들이 되겠어? 라는 비아냥 섞인 시선 속에서 그들은 극비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단 몇 년 만에 따라잡겠다는 이 무모한 도전은 사실 실패하면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중 삼성 내부에서조차 경악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일본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조차 구현하기 힘들어했던 신의 영역에 가까운 공정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문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성공 가능성을 비웃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일본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고 단언했던 그 거대한 기술의 벽, 그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일본이 왜 그토록 여유만만하게 한국은 절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며 비웃었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던 구석은 바로 빛의 성질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인 EUV, 즉 극자외선은 우리가 흔히 보는 가시광선과는 차원이 다르게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이 빛은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공기 중의 산소나 질소는 물론이고 두꺼운 렌즈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비유하자면 투명한 유리창을 향해 빛을 쐈는데 유리창이 빛을 다 먹어버리고 반대편으로 단 한 줄기도 내보내지 않는 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의 반도체 공정 방식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빛을 투과시켜서 회로를 그릴 수 없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바로 거울에 반사시켜 빛을 꺾는 겁니다. 여기서 3장의 핵심 주인공인 블랭크 마스크가 등장합니다. 이 부품은 반도체 설계도를 찍어내는 도장 원판인 동시에 극자외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사해 내야 하는 초정밀 거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매끄러운 거울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빛의 성질 자체를 통제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아주 먼 곳에 있는 바늘구멍 하나를 겨냥해 손전등 빛을 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빛을 거울 수십 개에 튕겨서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첫 번째 거울이 단 0.0001도라도 틀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도달하는 빛은 바늘구멍은커녕 엉뚱한 벽만 비추게 될 겁니다. EUV 공정이 딱 그렇습니다. 블랭크 마스크가 빛을 반사하는 각도나 강도가 원자 단위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수조 원짜리 공정 라인은 그날로 가동 중단입니다. 일본은 바로 이 반사의 기술을 수십 년간 자기들만의 비밀 레시피로 꽁꽁 숨겨왔던 겁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거울이 빛을 반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원하지 않는 부분은 빛을 완벽하게 흡수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반사해야 합니다. 즉, 빛을 다루는 기술과 죽이는 기술이 종이 한 장 차이의 두께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죠. 15년 넘게 산업 현장을 지켜본 저조차도 이 대목에서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예술에 가깝거든요. 일본의 호야와
AGC가 쌓아 올린 기술의 벽은 그렇게 높고도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불리는 공정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은 여기서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던 그 마의 구간, 원자층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하는 100층 탑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1억 원짜리 유리판 위에서는 어떤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마주할 이 100층 탑의 진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느꼈을 그 막막함에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빛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일본이 쌓아 올린 철옹성의 정체, 그것은 바로 원자 단위로 층을 쌓아 올리는 100층 탑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A사 용지를 100장 쌓는데 그 전체 높이가 1mm도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 100장의 종이 사이에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가닥도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먼지 정도가 아닙니다. 원자 하나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 탑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UV 블랭크 마스크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물리학의 한계가 보입니다. 극자외선을 반사하기 위해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금속을 번갈아 가며 40쌍에서 50쌍을 쌓아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잠실 롯데월드 타워만큼 높은 빌딩을 짓는데 각 층의 높이 오차가 원자 몇 개 수준이어야 하고 건물 전체가 지면과 완벽하게 평행을 이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 층이라도 울퉁불퉁하게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사된 빛은 난반사를 일으키고 그 순간 여러분이 기대하는 최첨단 스마트폰에 들어갈 칩은 불량품으로 전락합니다. 경제 분석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자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수조 원이 있어도 이 미세한 금속 막을 원자 단위로 증착하는 장비와 노하우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년 동안 2층을 쌓는 온도, 압력, 시간을 수만 번 실험하며 자신들만의 비밀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0%에서 시작해 이 레시피를 따라잡으려 할 때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20년 걸린 걸 너희가 몇 년 만에 하겠다고? 라는 오만한 확신이었죠. 실제로 이 공정은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기판 자체가 휘어버리거나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억 원짜리 유리판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는 광경을 우리 연구원들은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차라리 일본에서 사오는 게 싸게 먹힌다는 회의론이 팽배했습니다. 투자자들조차 SNS텍 같은 중소기업이 이마에 100층 탑을 정복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독점의 벽은 그렇게 절망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던 100층 탑 위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을 완벽하게 마쳤다고 생각한 그 찰나에 나타나는 불청객, 바로 결함 제로라는 절대 명제입니다. 100층 탑을 완벽하게 쌓았어도 그 위에 앉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불러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본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며 꽁꽁 숨겨왔던 이 먼지와의 전쟁은 이제 한국 반도체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잔혹한 시험대가 됩니다. 과연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완벽하게 100층 탑을 쌓았다고 안도하는 순간 진짜 지옥이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60나노미터라는 크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머리카락 굵기를 무려 1300번이나 쪼개야 겨우 만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우리 눈에는커녕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1억 원짜리 거울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형 집행관이 됩니다. 일본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며 한국은 여기서 무너질 것이라고 단언했던 기술, 바로 결함 제로 디펙트 지로의 영역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도장 원판에 이 미세한 먼지 하나가 앉는다고 가정해보죠. 이 먼지는 단순히 이물질이 아닙니다. 극자외선을 튕겨내야 할 거울 위에 거대한 암석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빛의 각도가 비틀리고 회로는 끊어지며 결국 수십억 원어치의 반도체 웨이퍼가 통째로 폐기 처분됩니다.
15년 넘게 경제 지표를 분석해온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제조의 영역을 넘어선 통제의 영역입니다. 먼지 하나 없는 초청정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이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장비가 바로 일본 레이저텍의 검사기입니다. 대당 가격만 400억 원을 호가하죠. 돈이 있어도 줄을 서서 몇 년을 기다려야 겨우 한 대 구할 수 있는 귀물입니다. 일본은 소재만 독점한 게 아니라 그 소재가 완벽한지 감시하는 눈까지 독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소재를 만들어도 검사할 장비가 없으니 한국 엔지니어들은 눈을 감고 정밀 수술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비도 일본 것인데 우리가 만든 소재를 그들이 순순히 검사해 주겠어? 라는 비관론이 연구소를 덮쳤습니다. 당시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먼지 하나를 잡기 위해 방진복을 입고 며칠 밤을 지새우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소음이 되고 피부에서 떨어지는 미세한 각질조차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공간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습니다. 일본은 이 과정을 20년 넘게 반복하며 숙련된 레시피를 완성했지만 우리는 맨바닥에서 그 감각을 익혀야 했습니다. 분석가로서 제가 본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무모해 보였습니다. 0%의 점유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야 할 거대한 절벽의 높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특유의 미친 실행력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삼성전자가 이 400억 원짜리 눈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기막힌 외교전과 중소기업, SNS텍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승부수가 맞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 절대로 내주지 않으려 했던 그 장비의 핏장을 우리는 어떻게 열었을까요? 그리고 그 장비로 들여다본 한국산 거울의 속살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7년의 암투 끝에 마침내 그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영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일본의 20년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에스코트 전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SNS텍이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삼성이 직접 나서서 일본 레이저텍과의 장비 협상을 진두지휘한 겁니다. 400억 원이 넘는 검사 장비를 중소기업이 제때 인도받는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삼성이라는 이름표가 붙자 굳게 닫혔던 일본의 장비 문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들여온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천만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돈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SNS텍은 회사의 명운을 걸고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지어진 이들의 공장은 일반적인 공장이 아닙니다. 수술실보다 수만 배 깨끗하다는 ISO 클래스 1등급의 초청정 공간이죠. 1세제곱미터 공간에 먼지가 10개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경제 분석가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로 회사가 증발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고객사로 남는 게 아니라 SNS텍과 특허를 공동 출원하며 공동 운명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마스크를 보호하는 커버인 펠리클 기술을 함께 개발하며 SNS텍을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하청 업체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격상시킨 겁니다. 이것은 일본 기업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희 말고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특허를 낸다고 해서 우리만큼의 수율 품질 합격률이 나오겠느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실제로 양산 단계 직전의 테스트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삼성의 기준은 자비가 없기로 유명하죠. 샘플 테스트부터 풀마스크 테스트, 그리고 실제 웨이퍼에 회로를 찍어보는 프린팅 테스트까지. 이 중 단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7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쪽잠을 자며 결과 수치를 기다렸고 경영진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막대한 유지비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부터 시작된 혹독한 검증 과정은 무려 2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서 그들이 마주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2026년 1월의 어느 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뇌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짧은 통화 내용이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를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일본 호야 본사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년 전 일본이 던진 독약이 마침내 한국의 황금알로 변한 그 경이로운 순간, 7장에서 그 전율 돋는 현장을 확인해 보시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2026년 1월의 어느 날, 마침내 침묵을 깨는 승전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SNS 태그 EUV 블랭크 마스크에 대해 최종 양산 승인, 즉 퀄퀄러티 통과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15년 차 분석가로서 수많은 기업의 성공 사례를 봐왔지만 이토록 전율 돋는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고개를 젓던 불가능의 영역을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단 7년 만에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칼날로 우리를 뱉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 오히려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난 셈입니다. 이번 국산화 성공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꾼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일본의 호야와 AGC라는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 일본 제품을 모두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예민하고 까다로운 최첨단 레이어에는 검증된 일본 제품을 쓰되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공정부터 국산 제품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티어 전략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비유하자면 남의 집 냄비만 빌려 쓰던 식당 주인이 이제 자기만의 명품 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옆집에서 냄비를 안 빌려주겠다고 협박해도 이제 우리는 웃으며 장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당혹스러워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었습니다. 점유율 90%라는 철옹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독점은 공급자가 왕이지만 경쟁자가 나타나는 순간 왕좌는 흔들립니다. 삼성전자가 국산 제품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거나 더 파격적인 기술 지원을 제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이제는 매년 수천억 원의 비용을 아껴주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